아들의 상견례를 앞두고 우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데려오겠다는 신부감에게 글쎄 장애인 친정엄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긴 했지만 솔직히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니? 결혼해도 걱정이 많겠네. 아휴, 그게 장애인 친정엄마는 본인이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네. 그게 무슨 소리야? 친정엄마 생활비는 며느리가 돼야 하나 봐. 뭐라고? 그때부터 저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아, 여보,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 절대 안 돼. 만약에 그 여자애랑 결혼한다고 하면 나는 영 끊을 거야. 아유, 여보, 며느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친정어머니 아프셔서 먹여 살려야 한다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아니, 당신은 그게 돼? 결국 그 짐이 다 우리 아들 몫이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아들이 그런 아내라도 좋다는데. 당신? 애 엄마 맞아? 아, 우리가 애 어떻게 낳았는지 잊었어? 어떻게 이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고 며느리도 심성이 착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 글쎄 난 반대라고. 보통은 이런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지 않나요? 아들을 어렵게 낳은 건 다름이 아닌 제 아내였어요. 지금껏 60이 넘게 살면서 솔직히 큰 위기랄 게 없었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했어요. 아내는 집안이 좀 잘 살아서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는데 결혼 후 아들이 태어나면서는 한동안 사업을 쉬었어요. 그만큼 아들을 참 어렵게 낳았거든요. 아내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수재에 집안까지 좋아서 우리 집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한 며느리였어요. 그러나 결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때 아내가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본가가 아들이 귀한 집이었거든요. 아니, 네 마누라는 왜 애를 못 낳는 거니? 머리 좋고 집안 좋은 며느리 들어온다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말이 쏙 들어갔어. 네 마누라 불임 아니야? 그때 저는 무조건 아내 편이었어요. 엄마, 제가 불임일 수도 있어요. 검사를 받아봐야 알아요. 그래도 아직 출산할 수 있는 나이니까 더 기다려보고. 더 기다려보자고? 벌써 나이가 33인데 좀 있으면 노산이야. 시험관인가 뭔가 그런 거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보다도 네 마누라 일부터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일이요? 그래. 그놈의 회사 운영한다고 밤낮 없이 일만 하니 애가 생기겠냐고. 엄마, 그 사람 출퇴근 시간 딱 지켜서 일하고 집에 와요. 그리고 아내가 사업하는 덕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막말로 걔가 사업 안 해도 네가 대기업 다니는데 뭔 걱정이야? 저는 정년이 있잖아요. 그나저나 아유, 이건 누구 뱃속에서 나온 팔불출이야. 아유.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그렇게 아내 편을 들긴 했지만 사실 저도 속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많았어요. 아내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아이를 못 낳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슬쩍 아내를 떠봤죠. 여보, 당신은 아이 생각 없어? 아이? 생길 때 되면 생기겠지. 아니, 그게 결혼하고 2년 넘게 안 생기면 불임일 수도 있다던데. 어머, 당신 혹시 불임이야? 뭐? 나? 지금 나한테 양심 고백하려고 한 거 아니야? 맞아.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애가 안 생겼네? 대뜸 저더러 불임이냐고 묻는 아내 때문에 말문이 콱 막히더라고요. 일단 말은 꺼냈으니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에 가볼까? 병원은 왜? 혹시 우리 둘 중에 불임인 사람이라도 있으면 조치가 필요하잖아. 설마, 원래 좀 늦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병원은 별로야? 순간 아내가 번뜩 뭔가를 깨달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이 사대 독재라고 했나? 그게 이제 기억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거야? 그렇지. 당신 처음 우리 집 가서 인사드렸을 때, 그때 엄마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랬었나? 우리 집은 몇 대 독자 이런 거 안 따지거든.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 편이라서 예민하셔. 아내도 그제야 신경이 좀 쓰이는 눈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병원도 다니고 임신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불임도 아니었고 아내 몸 상태도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게 그저 의문이었죠. 그러다 2년 좀 안 지나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무척 궁금해 하셨는데 병원에 다녀온 아내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여보, 오늘 은연 중에 성별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 응? 나와보면 알 텐데 뭘 벌써 하려고 해. 왜? 아들 아닐까 봐? 아니, 그게 듣고 온 것만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아내의 태도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아들이 아닌가 보다 싶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시던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이번엔 아들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출산했는데 떡하니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 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보, 아들이네? 선생님도 아들인 것처럼 뉘앙스는 알려주셨었어. 근데 그때는 왜 아닌 것처럼 군 거야? 아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태어나봐야 정확히 아는 거잖아. 그때도 말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다 아들 기다리는 거 알면서. 그래서 더 그랬어. 그렇게들 기대하는데 만약이라도 아들이 안 태어나면 다들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그제야 담담해 보이던 아내가 아들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난 딸이 태어났어도 좋았을 거야. 나도 모르게 어머니 말씀에 너무 동요했던 것 같아. 괜찮아. 나도 하도 아들 원하길래 아들 하나 낳으면 좋겠다 싶긴 했어. 딸도 하나 더 낳고 싶은데. 더 낳자. 근데 어머니는 너무 아들만 예뻐하실 것 같아서 우리 딸이 섭섭하면 어떡해? 아내의 우려 혹은 예상대로 우리 집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드디어 5대 독자가 태어났다며 대가 안 끊겼다는 둥 얼마나 귀한 장손인지 모른다며 우리 아들을 떠받드는 분위기였죠. 아유, 세상에 조상님 볼 면목이 없었는데 드디어 우리 5대 독자가 태어났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딸이었어도 좋았을 거예요. 누가 딸 낳지 말래. 그래도 아들은 하나 낳아야 한다 이거지. 우리 아들은 그렇게 모두의 기대와 사랑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아들에게만 향해서였을까요? 우리 부부가 원하던 딸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오히려 딸에 대한 기대가 커서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는데 결국 둘째는 임신하지 못했죠. 저는 아내를 위로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자식은 하나인가 봐. 그래도 그 하나 잘 키우면 되지. 나중에 며느리를 딸처럼 예뻐해주면 되겠다. 며느리가 잘도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겠다.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 그래도 당신 우리 어머니랑 잘 지내잖아. 그렇다고 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건 아니잖아.
아내의 말에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아내는 집에서도 우리 본가에서도 뭐든 다 했어요. 음식도 잘해서 본가에서 며느리 노릇은 기본이고 집에서도 살림은 물론 아이 키우는 것까지 아내가 대부분 다 해준 덕에 저는 대기업에서 순탄하게 진급할 수 있었어요. 아들도 어찌나 똑똑하게 키웠는지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가 영재라고 하셨죠. 아유, 우리 5대 독자 머리 좋은 것 좀 봐라. 벌써 이걸 다 읽네. 그러면 우리 아내는 냉철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 정도는 금방 읽어요. 다들 선행학습을 하니까요. 얘는 우리 장손이니까 이만큼 하는 거지. 그리고 뭐 가르친다고 다 잘 따라오니? 그것도 머리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예, 그러지 말고 그거 한번 받아보자. 영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있다던데. 어머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너 혹시 네 아들 어디서 주워왔니? 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해? 누가 보면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인 줄 알겠다. 어머니, 걔가 제 아들이 아니면 제가 사업까지 접고 육아에 전념하겠어요? 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경력 단절도 마다하지 않은 여자예요. 아유, 당연히에요. 마가애를 키워야지. 막말로 네 남편이 대기업을 안 다니니 돈을 못 벌어다 주니 결혼하자마자 집에 들어앉았으면 벌써 애를 셋은 낳았을 거다. 어머니, 전 셋까지 낳을 생각 없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만 낳았냐? 어머니한테 귀한 5대 독자 낳아드렸잖아요. 결국 우리 엄마가 지셨죠. 뭐 아내는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설득력도 뛰어났죠.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그런 엄마를 닮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결국 우리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영재 테스트도 받아봤는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영재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IQ도 좋고 워낙 공부머리가 좋아서 대학도 서울대에 갔어요. 그날도 뭐 우리 본가는 뒤집어졌죠. 5대 독자가 서울대에 갔으니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우리 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고 사업가 아내가 경력까지 포기하고 키운 단 하나뿐인 자식이었어요. 서울대에 들어간 뒤에는 또 어땠는데요? 서울대 다니던 중에 외국계 기업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취업도 일찍 했어요. 한동안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그새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일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같은 회사 사람. 그럼 그 친구도 똑똑하겠네.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따뜻하고 착해. 아이고, 벌써부터 팔불출 나셨네. 너 할머니 앞에서는 그러지 마라. 할머니가 아빠 보고도 팔불출이라고 혀를 차셨거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할머니 눈에는 그래도 내 아들이 최고인가 봐. 나는 우리 엄마가 더 최고인 것 같은데. 뭐 임마? 아무리 그래도 남자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 아빠가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 엄마가 더 위대해. 아유, 나도 알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실이 기특하기만 했어요. 그새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리겠다니 저도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 보니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내는 어째 표정이 별로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 은밀히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섭섭해? 아니, 전혀 아닌데. 그래? 근데 아까 애가 결혼한다는데 뭐 별말도 없고 아들이 엄마가 위대하다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길래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었어. 맞다.
당신은 아들 여자친구 본 적이 있다고 했었지? 어? 언제 봤다고 하더라? 그때 우리 아들 아플 때 회사로 이것저것 가져다 주러 갔을 때. 어땠어? 예뻐? 하여튼 당신도 남자 아니랄까봐 며느리감에 대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예뻐? 아니지.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 궁금해서 그러지. 지금껏 여자친구 한번 소개해준 적이 없었잖아. 곧 당신도 볼 거잖아.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봐. 열린 마음?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긴 말이었어요. 그러나 며느리감과 만난 날 장애인 친정엄마를 먹여 살리겠다는 말에 말문이 턱 막히고 만 거죠. 나는 허락 못한다. 이 친구랑 결혼할 거면 나랑은 연을 끊자. 아들에게 말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보, 기회 놓치면 안 돼. 꼭 며느리로 삼자. 당신 왜 이래? 당신이 무릎을 왜 꿇어? 당신도 허락해줘. 애들이 기쁘게 결혼할 수 있게. 설마 당신은 내가 반대해도 끝까지 찬성이라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지 잊었어? 어떻게 잊어? 나도 다 기억해. 그래서 이 결혼 허락해주라고 하는 거야.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자리를 뜨려고 일어났고 아들은 저를 뒤쫓아왔어요. 아빠, 아들, 다시 생각해. 엄마가 아무리 찬성해도 아빠는 찬성 못해. 아빠, 장모님이 장애인인 게 저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자기 엄마를 평생 먹여 살려야 한다잖아. 그러면서 결혼을 왜 하는데?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하면 어머니랑 같이 살면 되지. 누구 아들 고생시키려고 시집을 오겠다는 건데? 그 사람은 그러겠다고 했었어. 뭐? 자기는 결혼 생각 없다고, 몸 아픈 엄마를 평생 모셔야 한다고도 했었다고. 근데 내가 같이 하자고 했어. 대체 왜? 세상에 여자가 저 친구밖에 없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너무 무거운 짐을 이고지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그건 동정이지? 아빠, 조금만 진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엄마도 찬성한다잖아. 나는 네 엄마가 가장 이해가 안 돼.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여자애한테 널 주겠다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런 여자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하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너 하나 키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엄마는 안 그러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넌 항상 엄마 편이지. 그런 엄마가 반대를 안 하니 내 말이 우습지? 내 말은 아무렇지 않다는 거잖아. 내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지. 너 그럴 생각이지? 아빠가 찬성해줬으면 좋겠어. 모두의 축복을 받고 싶어. 너희 할머니도 절대 허락 안 하실 거다. 할머니는 아빠 엄마고. 뭐? 내 엄마는 허락한다잖아. 엄마는 내 여자친구의 가치를 알아본 거야. 결국 집에 와서 아내와 또 한판 했어요. 당신이 허락한다고 하니까 애가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잖아. 당신은 평생 자기 일만 하고 살았으면서 왜 갑자기 애 결혼 앞에서 고집을 피워? 지금껏 애 키우면서 모든 선택을 내가 했잖아. 나더러 알아서 하라며. 그야 나보다 당신이 더 똑똑하게 잘하니까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 선택하지? 그래, 그거야.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고. 내 선택을 믿어봐. 뭐? 이게 어떻게 같은 상황이야? 이거 내 양육이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내가 키운 내 아들이 선택한 신부감이잖아. 원래도 똑똑한 애고.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봐. 이런 결혼을 찬성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는지. 여기 있잖아.
당신 오늘 진짜 이상하네. 원래도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긴 했지만 적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상해. 아내도 저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 애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애 엄마가 왜 그렇게 됐냐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때문이란 말이야. 뭐?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내가 반대한다고 이런 수까지 쓰는 거야? 대체 왜? 아들이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래?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부모지. 진짜야. 그의 엄마가 장애인 된 거 나 때문이야.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내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당신 기억해? 우리 연애할 때 내가 운영했던 회사. 갑자기 그 회사 얘기가 왜 나오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당신이 우리 아들 낳고 쉬는 바람에 다른 데 팔았잖아. 그래, 그 회사. 그의 엄마가 우리 회사 직원이었어. 뭐? 우리 아들 아프던 날 회사에 이것저것 주러 갔던 날 말이야.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소개해주는데 그 직원이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었어. 그래서 물어봤지. 혹시 이 이름 아느냐고. 그 직원 이름을 댔더니 그 애가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엄마 이름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순간 너무 놀라서 끌어안았잖아. 끌어안기까지 했다고? 그의 엄마가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 순간 오래전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잠깐, 설마 그 사람이... 그래, 이제 기억났어? 아내는 그 즈음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줬어요. 그 친구가 내 비서였어. 물류창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창고에 쌓아둔 짐이 무너지면서 내가 깔릴 뻔했었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깔려버린 거야. 그 짐 무게가 어마어마했거든. 그래, 나 만나기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했었지. 기억은 하네. 어떻게 있겠어. 당신이 장애인이 될 뻔했던 사건이었다고 했잖아. 내가 어리석었어. 열정이 넘치던 때라 문제가 생기면 다 두 발로 뛰어다녔는데 그 바람에 비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날도 몇 시간 못 자고 일을 나가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던 차에 그 사고가 터진 거야. 나는 그 친구가 밀어내는 바람에 발목 조금 삐끗하고 말았지만 그 친구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신경 손상도 입었지. 그 정도였었나? 가물가물하네. 그건 잊었구나. 나는 실감나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래, 기억해야 하는 사람은 나지. 그 일을 어떻게 잊겠어. 그 친구 얼굴도 잊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때 꽤 큰 금액을 보상했다고 하지 않았나? 당연히 해줬지. 근데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잖아. 늘 마음에 남아있었어. 내가 생활비도 대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보상금도 넉넉하게 주셨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괜찮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내가 평생 먹여 살리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거야. 맞아, 그랬다고 했지. 그 이유를 알았어? 이번에 듣고 알았어. 결혼하면서 끊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또 어마어마하게 뭘 해줄 것 같아서 연락을 끊었대. 이제는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돌봐줄 거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
특이한 사람이네. 보통은 뭐든 빌미 삼아서 더 뜯어내려고 하지 않아? 내 말이. 그새 만나본 거야? 어떻게 안 만나겠어. 바로 어머니 좀 뵐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늘 다시 찾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 대학 보낸 뒤에 다시 레스토랑 시작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 내 일을 정말 많이 도와줬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으려나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그때 당신이 보상금도 넉넉히 해줬는데 왜 딸이 먹여 살리는 처지가 된 거야? 남편이 큰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다나 봐. 빚 다 갚고 나니까 영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대. 다행히 딸이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하더라고. 당신? 그래서 찬성했던 거구나. 우리 아들이 당신 마음의 빚을 대신 지어줄 거니까. 그렇다기보단 내가 해줄 생각이었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주던가. 내가 해줄 것과 별개로 이 상황 자체는 당신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보상해준다고 해도 딸이 몸 불편한 엄마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당신은 이미 보상을 다 해줬는데 또 보상해주는 것도 이상하잖아. 여보,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부족한 거야.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안 구했으면 내가 지금 장애인으로 살았을 테니까. 그러면 당신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도 관점을 좀 바꿔봐. 막말로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능력자잖아. 그 애 엄마는 나도 챙길 거고 그럼 애들이 신경 쓸 것도 많이 없을 거야. 내가 간병인도 붙여줄 거고 가까이 데리고 와서 살 거야. 집도 해주겠다고? 해주고 싶어. 집 해주고 다달이 생활비도 좀 해주고. 난 그러고 싶어.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니까. 제가 상황도 모르고 며느리를 반대한 건 좀 미안했지만 아내의 죄책감이 좀 과하지 않나 싶었어요. 제가 계속 아리송해하니까 아내가 같이 보러 가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보러 가자고 했죠. 예비 사부인이 몸이 안 좋으시니 우리가 가기로 했는데 아파트에서 딸이랑 둘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아내랑 제가 들어가니까 예비 사부인이 휠체어를 탄 채 반겨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사돈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제가 습관이 돼서요. 신비서도 참,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도 대표래. 당신도 지금 신비서라고 불렀어?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하도 그때 일이 강렬해서 신비서를 다시 만나니까, 아니 우리 예비 사부인을 다시 만나니까 마음이 그때로 돌아가나 봐. 몸은 좀 어때? 아니지, 말부터 높여야겠다. 사부인, 몸은 좀 어떠세요? 대표님 왜 그러세요? 편하게 하시던 대로 하셔도 돼요. 제가 대표님께 진 신세가 얼만데요. 신세는 내가 졌죠. 사부인은 제 생명의 은인이시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 대표님 덕분에 치료 잘 받아서 다른 데는 다 멀쩡하고 다리만 좀 이런 거잖아요. 다리만 좀?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좀이야? 그래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전에 병원에서 재활까지 꼼꼼하게 잘 받아서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때 봤던 모습에 비해 훨씬 좋아지긴 했는데 나는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요. 이렇게 사부인으로 만나서 참 잘됐다 싶어요. 이제라도
남은 빚 갚으면 되니까. 그럼 저도 이제 사부인이라고 부를게요, 대표님. 물론 제가 이래서 박가사돈께서는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솔직히 며느리 되래가 친정엄마를 평생 먹여 살리겠다고 하니까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를 구하다가 이렇게 되셨다는 걸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대표님, 아니, 사부인께서는 자꾸 본인 탓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날 제가 대표님을 쫓아다니다가 상자를 잘못 건드렸어요. 물론 그게 건드린다고 쓰러지는 것도 잘못이라고는 하던데 먼저 건드린 건 저예요. 제가 건드렸는데 상자가 대표님이로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사 결과 사부인 실수가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류창고 잘못이었다고. 더더구나 사부인이 실수한 게 아니었다고 해도 사부인은 분명 몸을 날려서 저를 구하셨을걸요? 물론 그러긴 했겠죠. 대표님이 다치시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차라리 제가 다치는 게 낫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되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리고 이미 넘치게 보상도 해주셨고요. 어디 돈만 주셨나요? 저 치료받는 거 옆에서 다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일도 바쁘신데 늘 제 병실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죄송해요. 마음 같아선 대표님께 연락드려서 결혼식에도 초대하고 싶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 또 거금을 쓰실 것 같아서 더는 받을 도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넘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당시 해주신 돈 덕분에 저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그 돈이라도 해드려서 평생 돈 고생은 안 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큰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가슴이 다 철렁합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딸 잘 키웠잖아요. 잘 키웠지. 그럼요. 그게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저 정말 대표님이 주신 보상금으로 넉넉한 형편에서 우리 딸도 키우고요.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빚만 안 졌어도 우리 딸이 저 평생 먹여 살리겠다고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 딸한테는 늘 미안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 집 팔아서 나는 작은 평수로 옮기고 남긴 돈으로 살면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딸인데 당연히 엄마를 돌보며 살아야죠. 근데 이제 그 딸이 내 며느리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돌볼 테니까. 참. 제 대표님이 이러실까봐 계속 걱정이었어요. 차라리 저 지방에 있는 양로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거기서 남은 생 살다가 갈래요. 예비 사부인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래도 아직 젊으신데 그건 좀... 예? 돌볼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도 책임감을 갖고 돌보겠다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양로원이라뇨? 박하사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저 하나뿐인 내 아들 고생할까봐 마음만 졸였는데 오늘 뵙고 나니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이렇게 신세지기 싫어하시는 줄도 모르고 자식 등쳐먹는 부모라고 오해했어요. 등쳐먹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 집 팔아서 양로원으로 갈까 봐요. 요즘은 시설 좋은 곳도 많다면서요. 자꾸 이럴래? 내가 곱게 사부인 부르니까 말을 안 듣네. 이런 얘기 들으면 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대표님, 내가 그랬잖아.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고. 그 보상금이랑 별개로 치료비며 생활비도 다 대준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셨었죠. 근데 보상금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도 받아야지. 자식 걱정시키기 싫다며. 그럼 이제부터는 나한테 제대로 받을 생각을 해.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받겠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 나한테 해달라고 해야 딸내미가 고생 안 하는 거야. 대표님,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결국 인연인 거잖아. 나는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아. 행여나 자기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아니니까. 솔직히 저 하나만 생각하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참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늘 받기만 해요. 늘 받기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좋은 신부감을 낳고 길러줬잖아. 우리도 며느리를 얻은 거야. 그것도 다 대표님 덕분이라니까요. 그래, 그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애들 걱정하지 않게 우리끼리 의지하고 지내자. 응? 저도 뭐라도 할 거예요. 저 지금도 안 놀아요. 부업도 받아서 하고요. 제 용돈이라도 제가 벌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몸 아프면 자식들한테 진짜 짐 되는 거야. 일단 나랑 병원부터 같이 다니자. 레스토랑 운영하는 것도 바쁘시면서. 바빠도 내 생명의 은인을 챙겨야지. 결국 저도 더는 결혼을 반대할 순 없었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왜 그런 집딸이랑 자기 귀한 손자를 결혼시키냐고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아내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시라더라.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 부부가 찬성했으니 어머니가 일 키우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일로 우리 어머니는 한동안 알아놓으셨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할머님 좀 뵈면 안 될까요? 네가? 네, 저 싹싹하고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를 직접 보시면 좀 안심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상견례 때 볼 텐데. 그 전에 마음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연로하신데 계속 알아누워 계시면 병나실까 걱정도 되고요. 며느리 마음이 예뻐서 허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뵙고 온 다음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애가 싹싹하고 예쁘더라. 그렇죠? 그래도 잘 배우고 잘 큰 것 같아. 우리 손자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그러면 대학도 꽤 잘 나온 거 아니야? 예, 맞아요. 명문대 출신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애도 똑똑하겠네. 어머니, 벌써 증손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낳아야지. 설마 안 낳겠대? 요즘 애들은 뭐라더라. 딩모식이라고 하면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하던데. 설마 그건 아니지? 최소 둘은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것도 마음에 드네. 결국 상견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사부인이 비록 휠체어는 타고 왔어도 사람이 탐욕이 없어서 그런지 차분하고 기품이 있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며 어른들끼리 덕담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작은 아내가 했죠. 결국 하늘이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인연으로 맺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사부인을 다시 못 뵀으면 평생 가슴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비록 제가 몸은 이래도 절대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제 몫은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신세 절대 안 집니다. 좀 지셔도 됩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아들한테도 장모님이시고 부모시잖아요. 다 같이 어울리며 살 거니까 부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아내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바깥 사돈께서 복 받으신 거예요. 예? 우리 대표님, 아니 우리 사부인이 얼마나 인심 좋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는데요. 그날 물류창고에서 대표님을 구했던 것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던 분이라서 그랬어요. 비슷한 나이인데도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사업까지 척척 해내시는 모습에 많이 감명받았거든요. 가까이에서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했고요. 저는 오히려 몸을 다치면서 대표님 비서를 못하는 게 더 아쉬웠어요. 제가 평생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네요. 서로가 평생 보며 살고 싶었으니 정말로 하늘이 우리 자식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내의 생명의 은인과 사돈지간이 됐고 애들도 결혼 후 신혼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사부인을 설득해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들였어요. 사부인이 살던 아파트를 판돈을 보태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전액을 다 해드리진 못했지만요. 사부인과 자주 만나면서 지내다 보니 사부인이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한 번씩 아내 레스토랑에도 같이 나가서 바람도 쐴 겸 간단한 일을 돕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젊을 때도 은근히 황소고집이더니 나이 먹고 고집이 더 세진 것 같아. 기어이 따라와서는 컵에 물기라도 닦는다니까. 참, 그런 사람 흔치 않은데 말이야. 몸도 아픈 사람이 참 대단해. 아휴, 우리 며느리만 봐도 알잖아. 딱 제 엄마 닮은 거. 애가 뭘 해도 싹싹하게 착착 해내. 젊은 애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야. 나한테도 아침마다 안부 문자를 보내.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애가 참 착해.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집안이 한 번 또 발칵 뒤집혔어요. 애들이 퇴근하자마자 우리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아빠, 몸은 어때? 나는 별 느낌 없어. 수술 받으면 실감이 좀 나겠지.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 꼭 건강하게 모실 거예요. 나 괜찮아. 너희 시어머니도 있잖아. 어머님은 레스토랑 운영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당분간 제가 휴직 깨내고 아버님 돌볼게요. 뭐? 네가 휴직을 한다고? 네, 저희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라 가족을 위한 휴직이 쉬운 편이에요. 여보, 나 그래도 되지? 아니 여보, 아버지를 돌보더라도 아들인 내가 돌봐야지. 당신이 아버님을 어떻게 돌봐? 집에 있는 화분 하나 물 주는 것도 잘 못하면서? 어? 아니, 그래도 당신 힘들까 봐. 내가 우리 엄마 돌보는데 선수잖아. 아버님 간병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더더구나 요즘 엄마는 어머님이랑 같이 다니느라 내가 돌봐드릴 틈도 안 주고.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맡으셨으니까 내가 아버님을 꼭 고쳐놓을 거야. 며느리는 제 간병을 자처하며 선전포고를 했고 아들도 얼떨떨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도 젊은 여잔데 얘가 나를 어떻게 간병한다고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애가 자기 어머니 간병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정말 환자 마음을 잘 살피더라고요. 수술 전날 며느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자고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픈 거예요. 당분간은 좀 울적해지실 수도 있고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털어내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을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다 보면 또 하게 돼요. 넌 그런 걸 어떻게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사회초년생인데다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빠를 못 돌봐드렸어요. 그게 지금도 후회가 돼요. 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잖아. 그래도요. 아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는 아니까요. 그래서 아버님 간병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돌보면 분명 건강해지실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요. 그래. 꼭 건강해질게. 그래서 나도 너한테 진 신세를 갚아야지. 며느리 덕에 수술도 잘 받았고 항암 치료 받는데도 며느리가 늘 따라다녔어요. 항암에 좋다는 음식도 일일이 다 해서 먹여주더라고요. 아버님, 내가 먹을게. 요즘 툭 못 드시잖아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입에 넣어드리면 입맛이 좀 살지 않을까요? 아유, 참. 그래도 그렇지. 남사스럽게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입을 벌려? 지난번에 병실에 보니까 아버님 입 쫙 벌리고 잘 주무시던데요? 내가? 네. 그래도 입 마를까봐 제가 얌전히 닫아드렸어요. 뭐? 너 앞으로 나 쫓아다니지 마. 이미 어머님께서 저한테 일임하셨거든요. 아버님은 제 간병을 받으셔야만 해요. 며느리의 살뜰한 보살핌 덕분에 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힘들기보다는 어서 나아야겠다는 의욕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며느리 고생을 덜 시킬 텐데 싶어서요. 결국 며느리 덕분에 항암까지 다 마쳤는데도 며느리는 제 간병을 멈추지 않았어요. 너 이제 복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저 아버님 덕분에 회사 쉬니까 오히려 살이 쪘어요. 내 간병하느라 힘들 텐데 살이 쪘다고? 네, 저 간병이 체질인가 봐요. 아무래도 직업을 바꿔야겠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안 되지. 가족이니까 그나마 하는 거 아니겠어? 하긴 우리 부모님들도 언제 아프실지 모르는데 제 간병 실력은 그때를 위해서 쟁여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며느리가 순죽 한 입 드시죠? 얘도 참. 내가 먹을게. 내가 먹는다니까. 자고로 아플 때는 남이 먹여주는 밥이 최고예요, 아버님.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아내가 눈꼴 새서 못 보겠다는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아주 아픈 게 벼슬이다. 네 시아버지 항암 끝나니까 살 붙는 것 좀 봐라. 저는 너무 보기 좋은 거 있죠. 제가 우리 아버님 포동포동 살찌워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 건강해지신 것 좀 보라고. 여보, 이쯤 되니 당신 좀 미안하지 않아? 아들이 우리 며느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했다가는 연이라도 끊겠다고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참, 당신도 그 얘기를 또 왜 해?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나한테 이르는 거다. 그리고 너도 가서 좀 쉬어. 주말에는 내가 보면 돼. 저는 어머니랑도 놀려고 오는 건데요. 이래서 내가 딸이 낳고 싶었던 건데. 우리 아들은 아직 자니? 그 사람이 요즘 새 프로젝트 맡아서 야근이 많았어요. 야근이 많았어도 자기 와이프는 아버지 병간 왔는데 벌떡 일어나서 쫓아와야지. 안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우리 엄마 모시고 온대요. 아, 맞다. 우리 오늘 가족 모임 하기로 했지?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 다 봐왔어요. 뭐? 아, 도대체 언제? 너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 왔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수산시장 다녀왔거든요.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해산물 잔뜩 사왔죠.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암 걸렸었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 항암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면 더 안 믿어. 항암 치료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포동포동하냐면서. 그게 다 제 작품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포동포동해질 거라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들 키우면서는 그냥 똑똑한 내 아들 장하다 그랬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에 웃음꽃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아내 바람대로 딸이 하나 있었어도 참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요. 근데 뭐 딸이라고 해서 우리 며느리 마냥 애교도 많고 싹싹했을 거란 보장은 없으니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더 복인 거겠죠? 그날 저녁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며느리한테 고마운 것들만 생각났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늘 고마워. 시집 오자마자 시아버지가 아픈 게 부담이었을 만도 한데 너희 어머니 잘 돌본 것처럼 나까지 돌봐줬구나. 아, 이렇게 네 간병을 받을 줄도 모르고 너희 어머니 아픈 걸 핑계로 결혼을 반대했으니 내가 참 미안하다. 앞으로는 여기 벽에다가 써붙여야겠어요. 어? 뭘?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거? 아니요. 지난 일로 또 미안하다는 말 하면 5만 원. 뭐? 저 이미 다 잊었어요. 아버님이 저 예뻐해 주시는 거 다 아니까요. 심지어 우리 아버님 저한테 용돈도 주시잖아요. 저 직장 안 다녀서 용돈 부족할까 봐요. 여보, 정말이야? 당신 며느리한테 용돈 줘? 내가 알기론 당신도 주는 걸로 아는데? 아, 뭐야? 하여튼 이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는 비밀이 없다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님이 자꾸 용돈 주시길래 이미 어머님이 많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주세요. 아, 넌 더 받아도 돼. 그냥 다 받아서 써.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니. 여보, 부럽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니라 사부인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어휴, 내가 부럽다. 나도 이런 시부모님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날아다니는 기분일 것 같아. 결국 우리 모두 한바탕 크게 웃고 말았죠. 그렇게 모임이 끝나가던 무렵 며느리가 수줍게 손을 들더라고요. 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껏 하하호 웃기만 하던 며느리가 조금 비장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긴장하며 며느리를 보는데 아들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제 뱃속에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두가 조용했다가 또 한순간에 모두 한호했어요. 정말이니? 임신했어? 네, 아버님. 저 아이 생겼어요. 아,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아, 그러면 간병을 그만했었어야지. 아버님 덕분에 회사 쉬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 덕에 생긴 것 같아요. 마침 아버님 항암 치료 다 끝나고 생긴 아이라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정말 축복이다. 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내 항암 치료 끝난 것보다 훨씬 기쁘구나. 그러니 아버님, 완치하실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당연하지. 내가 건강해져서 우리 손주 돌봐줘야지. 제 말에 아내가 거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당신은 투병환으로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이제 손주 태어나면 당신 차례야. 당신이 키워준다고 약속해.
나 혼자? 우리 며느리 그동안 당신 간병하느라 회사까지 휴직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당신이 해줘야지. 그래, 알았어. 내가 우리 손주 키워줄게. 까짓것 해보지 뭐. 아버님이랑 저랑 공동 육아하는 거예요? 완전 좋아요. 아니 여보, 우리 둘의 자식인데 나를 뺀 거야 지금? 어머, 깜빡했다. 아버님이랑 나랑 죽이 척척 맞거든. 솔직히 요즘 같아선 당신보다 아버님이랑 더 친한 것 같아. 뭐?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행여 또 아프셔도 제가 간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가 그 말하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우리 착한 며느리 고생 안 시키려면 우리 부모들은 다 건강해야겠어. 그러게 말이야. 사부인, 우리도 명심합시다. 그럼요. 누가 낳았는지 쟤를 누가 말리겠어요. 제가 보기엔 엄마 쏙 빼닮았어요. 착하고 싹싹한데 어쩜 저렇게 탐욕이 없는지. 안 그래, 여보? 아내의 말에 저도 100% 공감했어요. 그렇다마다 사부인이랑 똑같아요. 요즘은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며 열심히 운동하고 또 우리 며느리 먹고 싶다는 거 사주는 재미에 빠졌어요. 며느리한테 늘 돌봄을 받다가 이제 겨우 뭘 좀 돌려주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니 아내가 웃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지만 참 신기해. 어쩜 애가 저렇게 구김살이 없는지. 시아버지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당신이 뭐 유머러스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편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해. 그래, 옛날에 비하면 많이 유해지긴 했더라. 내가 원래는 안 그랬어? 당연히 안 그랬지. 내가 대기업 간부다. 이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같았는데. 내가? 그 벽을 우리 며느리가 무너뜨린 거야.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당신한테 이런 면이 있다는 거 평생 몰랐을걸?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분명 힘든 투병 기간이었을 텐데 며느리 덕분에 그 기간마저도 추억이 됐다 싶어요. 돌아보면 며느리랑 병원에서 웃고 떠든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며느리 덕분에 저도 누군가를 돌보는 것의 가치를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며느리가 건강하게 출산 잘할 수 있게 제가 돕는 사람이 되어보려 합니다.